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중책을 맡았던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과거 메르스 사태에 대응했던 메르스 대책본부장이자 응급실 체계 개선에 앞장섰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좀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너무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한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사업 박선원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 제1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영국 유학생활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약 10년 동안 연구하고 외교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주진영에서의 대표적인 국제통으로서 평화안보, 평화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네, 정말 뭐 이력도 너무 화려하시고 상업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예. 연세대 가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현재 국회의장 경제외교 자문위원 맡으시고 계시군요. 네. 자, 이제 국정원 1차장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대외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현 안보 현실이 암울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오세요 그럴 때 솔직히 민주당 가면 나중에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관계 또 평화 한미관계 IMF 극복, 네. 국난 극복 모두 다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동맹 남북관계 군사력 강화, 한미 FTA 경제외교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정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입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정권의 성격이 좀 보수적이냐, 진보 성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국정원의 역할이나 이게 좀 많이 달라지고 항상 부침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좀 오히려 이 안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김정은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서로 지금 이러다 전쟁이 나겠어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좀 불안해서 솔직히 좀 살기가 어려워요. 예.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성과, 그러니까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네. 나아가서 그 국제 정세와 정치에서 주역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진국이 진입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 1년 반 만에 모든 분야에서 허물어지고 있는지 네. 부스러지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평화안보의 위기에 우리가 닥쳐 있습니다. 이 정권이 더 이상 계속 이 집권을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정말 망가질 정도로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 특히 안보는 보수 정권이 잘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역대 보수 정권 중에 안보를 잘한 정부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에 일시적으로 약간 그 국제적인 냉전 해체의 기류를 타고 북방정책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서 오히려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고 안보는 후퇴하고 있다. 네. 평화는 경제이고 평화는 생명이고 돈입니다. 이 평화를 위협받게 하고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이 정권, 이것은 보수 정권이기 이전에 정말 안보 무능 정권, 국가의 그 지위를 하락시키는 네. 바로 그러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무능 정권이요? 그럼 네. 안보 정책은 점수를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부는? 예, 밥 갈루치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국무부 전 고위 관리가
한반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저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밥 칼린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네. 이야기한 건데 1950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태다 한반도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안보 상태에 네.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런데 또 이 국정원장들이 네. 지금 이번 정권에서 계속 기소되고 압색 당하고 또 국정원에 근무하는 1급 고위직 공무원들이 쫓겨나고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파벌 일으키고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했다가 간도라 그러고 뭐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에 있었다는 거가 죄처럼 지금 멍해처럼 지금 취급되고 이러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 재판받고 계시고 박지원 원장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약 20에서 30명에 가까운 차관급, 비서관급 이하의 그 안보 관계 전문가들이 사실상 증인, 피의자로 지금 그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또 조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일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교육받고 있고 지원 근무로 현업에서 뒤로 빠져 있고 혹은 해외로 오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5급, 4급이 가던 자리거든요.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거기서 북한의 행동 이런 걸 감시하고 추적하고 하는 일을 30, 40대 젊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50대 중반, 50대 초반, 2급, 3급을 보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좌절을 느낍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좌절을 느낀 나머지 사표 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능했던 직원들을 6개월 교육시키고 한 번 더 교육시키고 3차 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교육을 있습니다. 시켜요? 이미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일하던 현업에서 빼가지고 너희들은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느끼겠습니까? 국정원은 정권의 어떤 그 성향이나 교체하고 상관없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제안을 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 기관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몇몇 사람들 더 심으려고 자기 팝을 강화하려고 전체를 흔들고 국정원의 정보 역량 자체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국정원의 지위가 위태롭고 그 역량을 발현하기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수 정권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에서 2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하여튼간 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그러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박 차장님. 지금 윤 정부에서 어쨌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용한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됐어요. 지난 16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너네는 적대국이다 이러면서 아예 전쟁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막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간단하게 테러에 대해서 한번 예, 테러. 예. 국제 정치에서 이제 테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지도자를 공격하고 공중을 협박함으로써 공포를 조장해서 공포를 조장해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테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직접 공격하는가? 직접 공격하면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성과 은닉성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직접 공격을 하느냐? 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의 부담은 뭐냐면 숨길 수 없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면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이론에 맞춰서 보면 이번 정치 테러는 분명하게 테러로서 특정 세력을 입장을 대변하는 내지는 그 입장에 포섭된
테러 위험 인물이 이 정치 지도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질서를 혼란하게 하여 네. 민주주의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를 조장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성, 즉 노출하면서까지 야당 지도자를 공격했는데 은닉성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테러 센터가 지금 그 정치 테러로 규정한 것은 올바른데 대테러 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행동을 해야 되고 법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 아닙니다. 테러 방지법을 활용해서 테러 방지법의 주관 기관인 특정 국가기관이 오히려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테러 방지법을 활용하고 정말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 조사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 일단 국정원 1차장님 테러 전문가라서 테러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네.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설명을 어쨌든 들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되네요. 자, 한반도 정세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지금 김정은이 집권 10년이 지났는데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해서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손길이 온 겁니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네. 러시아가 도와달라고 해서 미사일, 포탄 뭐 다 제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다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고가 텅텅 비었을 것이다. 허장성세다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러시아에 있는 재고 물량을 다 지원했고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물자와 장비를 도입받아서 그동안 약 20에서 30%도 안 되는 가동률을 극복해서 네. 북한의 무기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 무기가 생산되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이가 재래식 분야에서 무기고를 채워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전자는 너무 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네. 후자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김정은이 갑자기 남북관계를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특수관계로 보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로 보았고 한 발 더 나가서 교전국가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 질서를 규정하는 1953년 정전협정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휴전 이전의 상태, 교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휴전 이전의 상태로 들어갔다. 이제 싸울 수 있다. 라고까지 김정은이 나온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판단에 도달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 국방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분하게 정세를 재판단해서 안보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안일하게 이렇게 그냥 북한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쟤네가 뭐라겠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큰일 날 상황이군요. 네. 요즘 말씀 들어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예, 어떠십니까? 지난 대선 기간을 저는 이제 정부 업무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퇴직한 뒤에 왜 졌는가?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현장성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선 기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 계셨대요. 현장에 있지 않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합니까? 뺏겼죠. 그래서 현장성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와 안보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더욱 깊게 파고들어서 유권자와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현 정권의 문제점을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민주당 중심의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네. 바닥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은 어느 지역구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구 부분은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는 바로 이렇게 공간위원회에 서류를 내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의 방침을 우리 강청희 박사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겠다 이거요? 기본적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정말
다들 꽃길을 걸으려고 안 하시고 두 분 다 내가 험지에 나가더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의지 갖고 계시네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뭐 제가 더 길게 말씀 못 여쭙고요. 한 30초씩만 네. 예,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네. 듣겠습니다. 안보는 민주당입니다. 평화도 민주당입니다.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더욱 협력하고 러시아와 대화해서 갈등을 낮추고 북한과도 다시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네, KT24님께서 와 진정한 진보십니다. 두 분 다 자신감도 넘치시고 너무 멋지십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셨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